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찰학견을 맡고 있는 황태진입니다. 이제 요점 강의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좀 갈게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경찰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수를 맞아야 되죠. 경찰학견은 20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간단히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합격을 위해서 세 가지 정도,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많겠지만, 첫 번째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잡아봤어요. 이 전범위 공부 경우는요, 전체를 보고 나서 그리고 세세한 것들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전범위 경우에는 한 곳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요게 각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너무 다 암기하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를 보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뭔지 본 다음에 거기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 후 반대는 실패가 아니고 포기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수강생들 중에서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만 한 곳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고비를 못 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시작해서 포기를 하면서 살긴 하죠. 일단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7.8기라는 말이 있듯이요,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고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날마다 세 번씩 합격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다 보면은요, 잃어버려요. 지금 내가 뭘 하는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내가 너무 휴대폰을 갖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을 벌어야 되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럼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너무 갖고 싶기 때문에 참고 하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시는데 이 합격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두면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 때 그래 합격해야 돼 라고 해서 좀 힘듦을 이겨내고 합격으로 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숲을 보는 데 있어서 간단히 좀 알아보겠는데요. 최근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학계로는요, 경찰학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총론에서는 절반 정도, 10문제 정도 나오고요. 강론에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2019년의 경우에는요,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하는데요. 크게 이제 경찰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과 경찰학 또는 이제 경찰학의 토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두 문제에서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는 이렇게 세 문제를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인권 규칙이 출제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찰의 역사가 계속 나오다가 또 한번 쉬었네요. 자, 그다음에 경찰 행정법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네 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많이 나왔죠. 7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보통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항상 출제가 돼요. 경찰 공무원법 파트나 경찰법 파트도 거의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쪽에 좀 많이 출제되는 것은 뭐냐면 하명이나 경찰 작용법,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볼 건데요, 그 내용이 출제가 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경찰 관리론 파트가 2문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보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론은 실무라고 그래요. 실무.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총론과 강론,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시고요. 각각 거의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잘 출제하지 않았던 수사 파트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부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유흥주점과 관련해서 마약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거의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서 대부분 출제되느냐? 대체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보경찰은 집시법이 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교통경찰은 도로교통법이겠죠. 그렇게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거의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자료에 없는 부분은 좀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방금 냈던 부분이 법령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 좀 알아두시고, 판례는 뭐 나온다 하면은 생활안전경찰이나 교통경찰 파트, 교통경찰이 좀 많이 나와요.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법령이 나오고 이론 문제가 좀 이제 최근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인터폴 문제랄지 또는 마약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난해하게 출제된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종래 기출 문제를 정리하면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개념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경찰의 의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경찰의 개념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찰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우리가 볼 논점은요, 경찰의 개념입니다. 이 경찰의 개념을 우리는 대륙과 영미에서 달리 보고 있어요. 경찰의 개념을 대륙법계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대륙법계는요, 프랑스와 독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미법계라고 되어 있는데 영미법계의 경우에는 영국과 미국이죠. 말 그대로 영미법계다. 영국과 미국입니다.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여기는 영국 그리고 미국. 과거에는 이쪽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미국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대륙법계는 이론적인 부분이 커요. 자, 이론적이기 때문에 행정법학자들이 강조를 많이 해오고요. 여기는 이제 실무적인 개념이 좀 강합니다. 이게 실용주의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아무튼 실무적인 개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경찰의 개념을 어떻게 봤냐면 점점 축소의 경향이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영미법계의 경우에는 확대 경향이에요. 확대. 이 이론적으로 이제 왜 축소가 되냐면요. 여기에는 이제 이런 명제를 넣어요.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이란 무엇인가? 자, 이런 명제로 가요. 아마 이론적으로 경찰은 뭘까?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는 실무적으로 어떤 개념을 쓰냐면요. 경찰은 뭐 해야 되는가?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기는 경찰이란 해가지고 성질이 뭐냐? 경찰의 성질은 뭐고 경찰은 어디까지 발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따라서 대륙법과 영미법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대륙법계의 개념을 보면요. 일단 먼저 대륙법계는 이렇게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경찰국가 시대, 법치국가 시대 이렇게 이제 점점점 변천이 되어요. 시대적으로. 그러면 고대 중세 시대는 14세기부터 이렇게 15세기, 16세기를 말하고요. 경찰국가 시대는 17세기부터 18세기 초반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8세기 말부터 그러겠죠. 19세기, 21세기까지를 법치국가 시대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해보고요. 그러면 여기 대륙법계의 고대 시대는 경찰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요. 모든 국가 작용해요. 모든 국가 작용. 한마디로 지금은 우리가 경찰관, 군인, 외교관 이렇게 구분이 됐지만 과거에는 구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냥 모든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의 경우에는요. 교회 행정을 제외하고 모든 이렇게 좀 이해를 했었어요. 개념을 좀 숙지를 하시고 경찰 국가 시대는 내무행정 전체로 이렇게 경찰의 개념을 이해했다. 그리고 법치국가 시대는 소극적 위헌 방지로 이렇게 한정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봐보면요. 중세 시대부터 보면 중세 시대 이제 14세기 프랑스에서요. 프랑스에서 경찰은 뭐냐? 경찰은 뭐냐라고 하니까 모든 국가 적용이다.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로 이렇게 이어져서 독일에서도 역시 모든 국가 적용이다. 국가행정 전반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자, 그러다가요. 16세기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요. 이게 1530년이거든요. 1530년에 제국경찰법이라는 법에서 보니까 딱 하나가 제외돼요. 이 교회 행정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 적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경우에는요. 일단 책을 보시면요. 고대 시대는요. 경찰이라는 용어가 이게 폴리시아로 유래됐다 이건데
그리고 2번에 보면 정치를 포함한 국가작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도 경찰이었다는 거죠. 모든 국가작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프랑스 경찰 개념이 15세기 독일로 개조됐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14세기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어졌고요. 중세시대 1530년 요게 이제 핵심이어서 요때 교회 행정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작용으로 이해했다. 이게 지금 요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군주 주권 시대가 돼야 이제 이거 국가 형태가 커지다 보니까요. 이제 하나의 공무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군인은 군을 따로 뽑아요. 그리고 재무, 세금 걷고 이런 공무원. 지금 우리는 기획재정부에서 하거든요. 외교, 외무공무원, 그리고 사법, 법원직 공무원이랄지 이런 분들을 말해요. 이제 드디어 공무원들을 나눠요. 공무원들을 구분해 가지고요. 재무, 군사, 외교, 사법을 분리시킵니다. 이 공무원들은 경찰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 목적을 뺀 요것만 경찰로 본 거죠. 내무행정 전체를 경찰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적극적 복리 증진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있죠. 노령연금을 주고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때는 경찰국가 시대에 보면은 왕권 신설 이때는요. 경찰국가 시대는 즉 군주 즉 왕이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군주 주권 시대예요. 군주가 주권이어서 주권을 갖고 있어서 군주에게 모든 권한이 이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자, 군주 주권설에 의했고 독일에서 국가 기능을 분화되면서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이 제외됐다. 그러니까 요 말이죠. 외교, 군사, 재무, 사법이 분리됐다. 제외됐다. 경찰이 아닌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뭐가 남냐? 그 밑에 내무행정 전체. 그럼 요 네 개를 빼고 하는 걸 내무행정 전체라고 그래요. 경찰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드디어 하나였던 경찰이 이제 나눠졌어요. 이게 나눠졌어요. 이걸 분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경찰의 개념이 드디어 나눠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경찰국가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군주 주권이었기 때문에 군주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줬고요. 경찰은 바로 군주에게 이게 예속되는 이런 관계였죠. 따라서 관료는 국왕의 즉 군주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했어요. 자, 국민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요. 재판 통제도 안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은 이 자유가 인권이 침해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경찰국 시대 간단히 보면 재무, 군사, 외교, 사법이 제외되고 이렇게 포괄적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면 경찰은 내무행정 전체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말씀드리고요. 자, 법치국가 시대로 와요. 법치국가 시대는요 다시 이 사회 목적을 구분을 해요. 이걸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걸 제외해요. 적극적 복리 증진을 제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극적 위험 방지만 경찰의 개념으로 남게 되죠. 법치국가 시대는요. 18세기 요 당시에 이제 계몽 철학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계몽 철학이다. 이게 뭐냐면요. 자연법 사상, 천부인권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천부인권이란 뭐냐? 모든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 군주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전까지로 왕권 신수설, 신은 군주에게 권한을 준 거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국민에게 모든 걸 줬어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이죠.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죠. 이게 우리는 민주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법치주의는 이러한 국민 주권 사상, 계몽 철학에 근거를 두고 천부인권, 이게 이제 자연법 사상이거든요.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인권을 줬다. 그래서 1789년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 시대로 넘어오게 되고요. 자, 종전은 이 적극적 복리 증진을 제외하죠. 자, 그럼 뭐만 남아요? 소극적 위험 방지만 경찰의 개념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법치국가 시대는 이러한 소극적 위험 방지만 경찰의 개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럼 법치국가 시대에 이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이제 실어놨는데요. 법치국가 시대는 그러면 법이 나와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 법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법 어떻게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이런 법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1794년에 이렇게 941센 프로이센에요. 일반 란트법이 있었어요. 란트라는 건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주입니다. 주. 란트법에 보니까 뭐라고 하거냐. 절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경찰권을 발동하라. 절박할 때만 하라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는데 경찰권을 발동을 해서 국민들을 못 살게 하지 말고 절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경찰권을 발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면요. 프로세 일반 란트법 독일인데요. 여기에 공공 평온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개개의 구성원들의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 해야 된다. 그게 경찰의 임무다. 절박하지 않으면 경찰의 임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이건 연도별로 했지만 1931년에 이제 프로이센 똑같은 건데 경찰 행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경찰이 어떤 재량을 행사할 수 있죠.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때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이 과잉 진압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면 경찰행정법에서는 경찰관청은 일반 개인에 대한 공공 안녕 질서에 위협을 주는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상 법에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 합당하게 하라. 이 포인트를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합당한 재량이 란트법이다. 그러면 틀리고요. 절박한 위험이 행정법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행정법은 합당하고 란트는 절박하다. 그리고 94년 란트, 94 란트죠. 94 란트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있어요. 파리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요. 축소 개념이에요. 뭐냐면 절박하지 않은, 즉 위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권을 발동하면 그건 무효다. 이렇게 본 건데 이 내용인즉슨 뭐냐면 크로이츠베르크라는 언덕이 있었어요.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이 있었는데 이 언덕에 뭐가 있냐면 전승 기념비가 있었죠. 크로이츠베르크 전승 기념비가 있었는데 이 기념비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기념비가 있잖아요. 전승 기념비가. 그럼 여기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건축 금지를 내린 거예요. 건축 금지. 건축 금지 왜 했냐? 보면은 조망권을 보호한다. 근데 조망권은요. 위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망권 보호 목적으로 건축 금지 명령을 한 경찰청장의 명령은 무효다. 이게 이제 판례거든요. 무효라고 판시를 해요. 그러면서 경찰의 개념이 축소됐다는 거죠. 소극적 위험 방지가 아닌 경찰권 발동은 무효야.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보면은요. 경찰행정관청이 어떤 수권 조항에 의해서 법규 명령을 발한다.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복리 증진, 이렇게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무튼 축소했다. 또는 경찰 개념을 한정했다. 소극적 위험 방지로 이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죄와 형벌 법전이 있어요. 경제처벌법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요. 특히 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국가는 함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경제처벌 법전이라고 돼요. 죄와 형벌 법전을요. 여기에는 뭐냐면 경찰은 공공 질서, 자유, 재산, 개인의 안전 보호를 임무로 한다. 경찰의 임무 범위를 질서 유지로 한정한다 이 말이죠. 재산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지방자치법전이 1884년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위생이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요. 자치체 경찰은 공공 질서 그리고 안전, 위생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위생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이 나오면서요. 이 경찰의 개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모든 국가작용 언제요? 고대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까지요. 그러다가 제국경찰법에서 16세기에 교회행정만 좀 뺐었죠. 그 다음에 17세기까지는요. 17세기는 경찰국가시 내무행정 전체. 그다음에 18세기 말 19세기로 오면 소극적 위험 방지로 하고요. 그다음에 20세기 와서 이제 보안 경찰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 위험이라는 것도 이제 구분이 되죠. 여기에 보면 모든 국가 작용에서 이게 이제 제군 외사가 빠지면 이 내무행정 전체가 되는 거예요. 내무행정 전체에서 적극적 복리 증진이 빠지면 소극적 위험 방지가 되죠. 근데 이 위험이라는 것도 다시 나눠져요. 이 보안 경찰은 경찰이 하는 보안 위험 방지고요. 협의 행정 경찰은 뭐냐면 구청이나 시청이나 여기에서 건축 허가랄지 이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세기 넘어서는요, 이 보안 경찰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경찰 작용이 모든 국가 작용, 내무행정 전체, 소극적 위험 방지 이렇게 보안 경찰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거를 뺐다 해가지고 이걸 비경찰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비경찰화. 예전에 경찰이 담당하던 이 영역을 일반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이거를 비경찰화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 이제 20세기 이 2차 대전 이후 협의후 행정경찰, 협의 행정경찰을 다른 경찰 이관하고 보안경찰만 남게 되는데 이런 거를 비경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이제 와 보면요. 이게 이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아까 이제 했던 거거든요. 저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이 높이를 제한하는 거, 이거는 이제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판시 내용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했는데, 자, 그러면 대륙법계로 다시 한번 보면 대륙법계는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아무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죠. 대륙에서는 왕권 신술에 의해서. 권력적으로 하는데 경찰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경찰이란 무엇이냐 발동 범위와 성질. 근데 요게 이제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점 축소 후 역사다. 그래서 일반 통치권을 전제로 발동 범위, 성질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강제적인 작용을 했고 경찰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미법계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영미법계는 이렇게 봐요. 자치경찰이거든요. 자치권 스스로 보호한다. 그러면 경찰은 거기에 도와준다, 협조해준다. 이런 비권력적인 수단을 강조를 하면서 경찰은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라는 역할 또는 기능 이런 걸 강조를 하죠. 역할이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영미법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았다. 이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영미법계는 국민의 생명체 재산 보호라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면 대륙법계는 공공안녕과 질서유지 이렇게 좀 넓게 이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알아보게 보면은 대륙법계는 공공안녕과 질서라는 더 큰 개념이라면 영미법계는 개개인을 보호하는 국민의 생명체 재산 보호를 하죠. 일반 통치권 그리고 자치권 그리고 대륙법계는 명령 강제라는 권력적 수단을 이용한다면 영미법계는 그렇지 않죠. 비권력적인 수단을 강조한다. 경찰이란 무엇인가라는 건 영미법계였습니다. 이상 우리는 경찰의 개념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또 이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포인트는요.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렇게 이해를 해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의미의 경찰은 뭐고?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뭔가? 이거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자, 경찰은 무엇인가라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이거예요. 30년 동안 경찰 활동을 하신 경찰청장이나 또는 경찰청의 국장님이랄지 또는 뭐 지방경찰청장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경찰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죠. 경찰 기관이 하는 임무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경찰 기관의 임무지. 그러면 임무는 뭔데요? 실정 법에 나와 있어. 법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우리가 배우게 될 경찰 법령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 법대로 하면 돼. 이게 바로 경찰이야. 그러면 최근에 경찰이 피해자 보호도 하잖아. 그럼 그것도 경찰인 거야. 법에서 하라고 하고 있으며 그게 위헌이 아닌 한, 헌법 위반되지 않는 한 그걸 경찰이라고 봐야 돼. 그럼 실질적은 뭐냐?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과거에 고대 시대, 중세 시대, 지금 법치국가 시대로 왔잖아. 그러면 이 법치국가 시대에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론으로 파악하면 어떻게 되냐? 일반 통치권을 전제로 말이야. 일반 통치권, 강력한 거나 이론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명령하고 강제를 하는데 왜 하냐면 위험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야. 장래 위험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지. 한마디로 소극적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경찰 개념이야. 그럼 이건 이론적인 개념이라면 이건 실정, 즉 실무적인 개념이겠죠. 실무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면 이 실질적 의미 경찰은 어디서 나왔느냐? 독일에서 이게 나온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뭐 일치하는 영역이 나오고요. 형식적 의미만 해당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둘이 이제 이렇게 겹치는 영역도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실질에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형식도 아니고 실질도 아닌 이런 영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는 서로 어떤 상위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게 일치할 수도 있고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 경찰부터 보면 형식적 의미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형식적 의미 경찰 이렇게 보죠. 실정법상 경찰 기관의 모든 활동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서 뭘 하느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경찰법 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보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경찰이다. 범죄 예방 수사를 하는 것도 경찰이야. 수사 경찰도 형식적 의미 경찰인 거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경찰이고, 경비 또는 경호, 대간첩 작전도 경찰이며, 치안 정보를 수집하거나 교통을 단속하거나 또는 국제 협력을 하거나 기타 공공안녕과 질서유지 이러한 것들도 다 경찰이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실정법이고 그 외국의 실정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마다 다르죠. 나라마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중국 경찰 중에서 보면 호적 경찰이라고 그래서요. 무위탁 노인을 도와주는 경찰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 경찰로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이 경찰은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위험 방지 목적 일반 통치권의 명령 강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내는 해당하지 않고 형식에만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정보, 그다음에 사법 수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하고요. 일단 실질부터 보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 학문적이다. 그리고 공공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 통치권에 의한 명령하고 강제하는 거다. 어느 나라에서?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에서.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것도 있더라. 자, 건축, 위생, 영업, 산림, 철도, 항만.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아까 했던 이게 이제 1이고요. 1. 그다음에 여기 2고요. 2. 그러니까 요 붙어 있죠.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비경찰하고 대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이게 실질적 의미 경찰이 됩니다. 실질적 의미 경찰. 좀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 2, 3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자, 그러면 이 정보나 수사 서비스, 정수 서비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이 형식적 의미 경찰은 이렇게 이게 형식적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게 실질. 이 실질은 지금 이게 이제 실질이에요. 이렇게 실질입니다.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은 지금 비경찰학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자, 그러면 일에 해당하는 거, 형식에만 해당하는 건 정수 서비스. 잘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위생, 건축, 영업, 그리고 산림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이게 이제 비경찰하고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철도도 그렇고요. KTX에 나와 있는 이런 거, 그다음 항만 이런 거 다 경찰이 하지 않고요. 다른 국가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 3번의 경우는 비경찰화 대상인 거죠. 자, 그럼 형식적 의미 경찰은 1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 2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2는 둘 다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1에 해당하는 것은 형식에만 해당하고, 3에 해당하는 것은 실질에만 해당하는 것이죠. 그럼 3에 해당하는 것은 과거에 경찰기관에서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거를 비경찰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본 내용은요, 경찰의 개념을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자, 그리고 대륙법계에서 역사적 변천으로서의 고대시대, 중세시대, 경찰국가 시대, 법치국가 시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경찰의 분류를 볼게요. 경찰의 분류. 이제 경찰은 어떻게 이제 나눠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분류가 나옵니다. 경찰의 분류. 첫 번째 나와 있는 어떤 경찰이 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요. 이렇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사법경찰로 구분이 돼요. 임무와 목적에 따라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근데 이 행정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의의 행정경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행정경찰, 사법경찰은 이렇게 목적 또는 임무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행정경찰의 목적은요. 장래의 위험 방지가 목적이에요. 장래의 위험 방지가 목적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빨리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죠. 파출소에서 출동을 합니다. 목적은 뭐죠? 빨리 앞으로 더 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위험을 막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때렸던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이거죠. 과거의 범죄를 해결 목적으로 가는 것은 사법경찰입니다. 여기는 증거가 명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범죄가 돼야 되죠. 근데 이런 부분은 빨리 가서 보호를 해야 되니까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요. 이 사법경찰은 수사를 말합니다. 수사, 특히 강제수사를 할지 이런 부분은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요. 형사소송법의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정경찰은 장래 위험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의 지휘를 받으면 되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냥 경찰행정 법규만 적용이 되면 돼요. 위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러한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구분한 것은 프랑스였습니다. 자, 보시죠. 광역 행정경찰, 사법경찰입니다. 첫 번째, 목적과 임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삼권불출산 어디서? 프랑스에서 나왔다는 점. 그러나 우리나라와 영미법계는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는 수사경찰을 따로 채용하지는 않죠. 우리의 경우에 대륙법계 국가에 해당하지만 영미법계 국가의 영향을 받아 조직법적 행정경찰 기관과 사법경찰 구분이 완전히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경과라고 해서 임무적으로는 좀 맞고는 이제 구분하고 있지만 외형상으로는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광역 행정경찰은 이렇게 일반 통치권에 의한 명령 강제를 하는데 여기에는 건축, 위생, 환경, 산림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결국 아까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데요. 이거를 가리켜서 광역 행정경찰이라고 그래요. 프랑스에서는 행정경찰로 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더 알아두실 것은 이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것 하나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행정경찰 모두가 형식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사법경찰은 범죄를 진압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무와 목적에 따라서 행정사법경찰로 구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자, 이거는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의 독자성. 독자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이 됩니다. 협의의 행정경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요. 업무 독자성이 있는 게 보안경찰이고요. 독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행정에 수반하는 거죠. 아무도 경찰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다른 구청이나 여기에서 경찰활동을 하는 것을 협의의 행정경찰 이렇게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보안경찰로 가는 거는 이런 거예요. 경찰이 하는 위험방지로서 불신검문, 성매매 단속, 교통단속, 집회단속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보안경찰이라면 다른 구청 등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위생, 영업, 건축, 경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 업무 독자성에 따른다는 점 나오고 있고요. 보안경찰은요.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아요. 부수하지 않는 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 그 다음에 풍속은 성매매 단속을 말합니다. 생활안전 이런 부분이라면 협의행정경찰은 영업, 위생, 산림 등 비경찰로 문제가 되었던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두 번째 줄에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이거는 경찰기관이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구분이 된다. 이거는 다른 행정장에 수반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렇게 발동 시점, 경찰권을 언제 발동을 할 것이냐, 이제 발동 시점에 따라서요, 예방 경찰과 진압 경찰, 진압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방은 사전에, 진압은 사후에 발동하는 건데요. 예방 경찰은 우리나라는 미국과도 달리 사전 예방적으로 총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정신착란자 보호도요, 형사처벌은 안 되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개입은 할 수 있어요. 시위에 차벽을 세워두는 것은 예방 조치죠. 그러나 이제 불법 시위가 너무 장기화되고 폭력 시위가 되면, 화염병을 던지면 진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진압 경찰이죠. 범인을 체포, 구속하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동 시점에 따른다는 것, 그리고 술 취하신 분 보호를 하거나 또는 정신착란자 보호, 총포 소지 허가는 예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이제 권한과 책임이라고 한다면 뭐 보수를 누가 주느냐 이런 문제겠죠. 보수를 국가가 주면 국가경찰이라고 하게 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면 자치경찰 이렇게 말을 하죠.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국가경찰인데, 만약 이제 자치경찰을 시행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를 주게 되죠. 그리고 명령권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느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있느냐, 그리고 국가경찰은 권력적 수단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자치경찰은 서비스랄지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 국가경찰의 장점은 이래요. 능률성, 기동성, 통일성. 이게 이제 협조가 원활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야, 이거 보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서울 기동대가 부족하면 부산에 전화를 해서 기동대 1000명 보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균등할 서비스고요. 국가 세금을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지방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어요. 지방마다 특성에 맞게 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으니까요. 인권보장과 민주성. 오히려 어떤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직개혁이 용이해요. 왜냐하면 그 지방만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국가경찰은 관료화될 수 있죠. 한마디로 정부 관료의 휘둘릴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지방 특성을 무시한다는 점이 있고, 자치경찰은 협조가 잘 안 돼요. 서로 지방의회의 공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통계가 부정확하고 또 지방 세력의 부패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요, 질서경찰, 봉사경찰은 이래요. 강제력으로 행사하는 걸 질서경찰, 강제력이 아닌 서비스를 봉사경찰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질과 내용이 있다는 건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게 질적으로 다르죠. 강제력을 행사하는 건 명령 강제적인 수단이에요. 하기 때문에 뭐 범칙금이나 또는 뭐 즉시 강제나 이런 부분이고요. 서비스를 하는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선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질과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경찰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수사, 즉시 강제, 교통단속 이런 부분이라면, 선도를 하거나 정보, 뭐 순환, 물 난리가 있을 때 구호하는 거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위해의 정도에 따라서요. 평시경찰, 이게 5.18이에요. 대표적으로 5.18. 군대가 오죠. 그리고 개헌법에 따라서 먼저 발포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비상경찰이라고 하게 되죠. 위해의 정도입니다. 위해의 정도와 담당 기관이 다르죠. 경찰기관이냐 이런 걸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모습을 정리해보면, 경찰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바라봤고요. 또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경찰국에서 법치국가 시대를 알아봤고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하게 경찰을 쓰는데 그 경찰의 분류를 알아봤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예방경찰, 진압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질서경찰, 봉사경찰, 평시경찰, 비상경찰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반복해서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